3차 남북정상회담 뉴스특보 이어갑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두산 천지에 올랐습니다. 두 정상이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고 들어올린 사진은 역사의 명장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 2박 3일간의 여정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뉴스특보 함께할 분 소개하죠.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허진 JTBC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2박 3일간에 있었던 일정 중에 최초로 또 처음 있었던 영상들을 저희가 엮어봤는데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경애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은 21발의 예포가 울리는 속에 조선인민군 군종명예위병대를 사열했습니다. 평양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짧은 영상으로 이제 최초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를 했는데 크게 이제 한 5가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공항 영접에 대한 거, 또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당 청사를 방문한 내용, 그리고 북한 주민과 소통과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리고 어제 5.1 경기장에 있었던 그 15만 명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육성 연설한 내용까지, 그리고 오늘 오전에 양국 정상이 그야말로 역사적인 장면이죠. 백두산 정상 천지에 올라서 같이 두 손을 잡고 사진을 찍은 장면까지 저희가 보내드렸었는데 관련 내용도 저희가 잠시 후에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마련된 서울 메인 프레스센터를 연결을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삼지연 공항을 떠나서 지금 서울로 향하고 있다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공군 2호기가 오후 3시 30분 삼지연 공항을 출발해서 남측으로 곧바로 오고 있습니다. 특별 수행원을 태운 고려 항공 비행기는 오후 3시 25분 평양 국제비행장으로 향했는데요. 이들 수행원은 여기서 우리 공군 1호기로 갈아타고 귀국하게 됩니다. 늦어도 오후 5시쯤에는 모두 성남공항에 도착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가기 전에 이곳 DDP 프레스센터에 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이곳에서 대국민 보고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 수도 있습니다. 그 여부는 비행기가 착륙한 뒤에 결정된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말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남측의 이산 가족들에게 송이버섯 2톤을 선물했어요. 네, 오늘 새벽 5시 30분쯤 성남 서울공항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낸 송이버섯 2톤이 도착했습니다. 이 버섯은 아직 북측의 가족을 만나지 못한 미상봉 이산 가족들 4천여 명에게 각각 500g씩 보내집니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버섯을 선물하며 보고픈 가족의 얼굴을 보듬으며 얼싸안는 날이 꼭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송이버섯을 선물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두 정상이 백두산 천지에 나란히 오르는 모습을 봤는데요.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추가로 공개된 게 있습니까? 네, 오전 10시 30분쯤 백두산 천지에 도착한 두 정상은 30분간 머물다가 오찬 장소인 삼지연 초대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앞으로는 남측 인원들, 해외 동포들이 와서 백두산을 봐야 한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도 이제 첫걸음이 시작됐으니 남쪽 국민들도 백두산 관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으로 믿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만 백두산 관광 부분은 이번 합의 사항에는 담겨 있지 않습니다. 윤 수석은 정상 간 합의 사항에 금강산 관광 또 개성공단 등이 언급돼 있다면서 현재로선 백두산과 관련한 긴밀한 협의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DDP 프레스센터에서 JTBC 심수희입니다. 네, 프레스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좀 알아봤는데 허진 기자, 이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되겠어요. 이제 백두산 정상에 오르고 삼지연 공항에서 지금 이제 귀국길에 올라왔는데 한 5시 정도 도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오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3시 30분쯤에 출발을 했으니까요. 문 대통령이 이제 첫날이죠. 네. 18일에 서울 성남공항에서 순안공항까지 한 60여 분 정도 비행을 했습니다. 8시 40분에 떠나서 한 9시 한 50분쯤 도착했죠. 네, 예. 그래서 아마 그 환영 행사를 한 10시 좀 넘어서 했는데 북쪽에 더 있지 않습니까? 삼지연 공항의 경우. 그래서 60분보다는 조금 더 걸려서 아마 뭐 5시 조금 전에 도착 예상이 됩니다. 네, 3시 30분에 이제 공군 2호기를 타고 들어왔고 수행원 같은 경우는 평양국제공항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네, 그 공군 1호기에 비해서 예. 공군 2호기는 크기가 작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 대통령과 공식 수행원, 그러니까 예. 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든가 청와대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2호기로 예. 귀국을 하고요. 나머지 수행원들 같은 경우는 평양으로 가서 공군 1호기를 타고 돌아옵니다. 자, 저 장면을 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화면 제공 TV 아사히에서 이제 제공했는데 북쪽에서 이제 TV 아사히 언론인들이 촬영 기자가 찍었던 영상을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백두산 천지에서 내려와서 걷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네. 장군봉에서 지금 천지 쪽으로 가는 그런 장면인데 네, 아무래도 영상으로 네. 이게 보면은 이 천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화산이기 때문에 백두산이 화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돌이 있고 뭐 나무가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중국을 통해서 천지를 가봤는데요. 네. 화산으로 생긴 분화구다 보니까 주변에 뭐 작은 풀들은 있지만 큰 나무들은 자라지 못합니다. 아마 북쪽 상황도 비슷한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동 경로가 나오고 있는데 문 대통령이 오전 8시 조금 넘어서 그 순안공항을 출발을 해서 그리고 비행기로 약 370km를 이동을 해서 네. 삼지연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를 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면은 네. 저희가 이제 궤도 차량으로 장군봉에 올라와서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서 지금 이제 천지까지 가는 그러한 모습을 담긴 영상이라고 하겠죠. TV 아사히에서 이제 제공한 내용입니다. 네, 지금 보면 흰 점퍼를 입은 분이 아마 네, 김정숙 김정숙 여사로 여사고요. 추정이 되고 그 옆에 걷는 왼쪽에 사람이- 걷는 분이 이제 문재인 네. 대통령이죠. 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분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네, 그 바로 뒤에 이설주 여사 같고요. 예. 네, 지금 보이는 화면은 그 케이블카죠. 북한에서는 삭도 열차라고 하는데 예. 저기를 그 삭도 열차라고 부르기 때문에 천지까지 내려가는 케이블카가 출발하는 곳을 향도역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장군봉을 먼저 둘러보고 다시 내려와서 향도역에 가서 케이블카를 타고 이 천지까지 내려가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 뭐 움직이는 그 내용을 저희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삼지연 폭포에서는 자동차로 이동을 해서 중간까지 가는 거죠. 네. 가고 거기서 이제 궤도 열차를 타고 올라가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장군봉에 올라가서 다시 이제 케이블카를 바꿔 타서 천지까지 내려가는 그런 영상이라고 좀 볼 수가 지금 있죠. 케이블카 사진이 나오는데 케이블카가 4인용입니다. 이게 4인용인데 5대가 동시에 운행을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 대통령 내외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내외가 두 번째 케이블카에 동승을 했고 뭐 첫 번째 케이블카에는 경호 인력들이 탔고
이 마지막에는 뭐 강경화 장관 등 수행원들이 탔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보면 저 역을 이제 향도역이라고 하는 거죠. 네. 이제 케이블카를 타고 천지까지 내려가는 역인데 네. 중간 기지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케이블카 타는 곳이. 네네. 거의 네. 그 바로 그 백두산 그 정상 쪽에서 예. 이렇게 밑으로 걸어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저 화면에 나오지 않지만 이 중국 쪽에서는 천지 쪽으로 내려가기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네. 어렵다고 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이랑 대화를 할 때도 중국 쪽에서는 이 천지 쪽으로 내려올 수가 없어서 부러워한다 이런 말을 쓰기도 저 했는데요. 영상을 보면 저 멀리서 이제 찍은 중국 쪽에서 이제 화면을 이제 잡고 네. 찍은 건데. 아마 선양 쪽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네. 그리고 장군봉이 백두산에 이제 비교를 봤을 때 동남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네. 그렇죠. 이제 그 위치로 봤을 때는 그 영상이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또 김정숙 여사 그리고 옆에 김정은 국무위원장 그리고 이설주 여사가 같이 천지로 가는 어떤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많이 우려했던 게 네. 금강 그 백두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기후가 많이 바뀌어서 네. 근처에 가더라도 혹시 천지에 못 오르는 게 아니냐 걱정을 했는데 지금 사진 보이는 것처럼 날씨가 꽤 쾌청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두 손을 맞잡고 손을 들어 올렸는데 문 대통령이 여기 왔으니까 사진 찍을 때 우리 손을 맞잡아야 한다 해서 같이 팔을 같이 손잡고 올려서 사진을 찍었고 그리고 지금 나오다시피 또 이 두 정상이 각자 수행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번갈아 가면서 네. 두 정상 내외가 있고 남측 수행원 그리고 북측 수행원이 번갈아 가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소를 보면은 날씨 영향도 상당히 크거든요. 보면 날씨가 쾌청하니까 또 천지를 바라보는 어떤 모습들 상당히 그 밝은 미소가 그대로 이제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 올라가서 무슨 어떤 해프닝들이 있었다는데 어떤 해프닝이 있었다는 건가요? 일단은 저렇게 내려가서 이제 이후에 케이블카를 네. 타고 이제 천지 물가 근처까지 갔는데요. 여기는 이제 장군봉이죠, 장군봉. 네, 장군봉에서 네. 이제 그 화면의 비치가 더 좋으니까 여기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진을 찍은 거고 이후에 향도역에 가서 예. 케이블카를 내려서 천지로 갔는데 문 대통령이 뭐 천지가 허락한다면은 직접 물을 만지고 싶다 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물을 만졌고 김정숙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 가기 전에 손과 발을 담그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발은 담그지는 못했고 네. 이 손을 담갔습니다.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저기에서 어떻게 말을 했냐면 내가 이 한라산 물을 갖고 왔다. 천지에 가서 반은 붓고 반은 백두산 물을 담아갈 겁니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요. 예. 그래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처음에는 이거 정말 제주도에서 물을 가져온 거냐라고 정확히 설명을 안 해줬는데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조금 전에 설명을 해줬는데 조금 있으면 예전 문재인 대통령은 직접 그 손을 담그고 싶다는 얘기를 했는데 곧 있으면 물을 좀 뜨는 장면이 있죠. 김정숙 여사 손에 들린 오른손에 들린 물병이 나오는데 이게 시중에서 시판하는 제주도 제주도 물을 담은 그 생수입니다. 예. 뭐 한라산에서 직접 가져온 물은 아니더라도 뭐 제주도 물이니까요. 이거 장면 하나하나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림 같다라는 얘기를 표현을 하는데 사진의 영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한편의 어떤 한 폭의 그림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영상이었고 이제 이설주 여사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천지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물어봤더니 325m인데 백두산에 전설이 많습니다. 용이 살다가 올라갔다는 말도 있고 여러 이제 전설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늘의 선녀가 99명의 선녀가 물이 너무 맑아서 목욕하고 올라갔다는 전설도 있고 또 오늘은 두 분께서 오셔서 또 다른 전설이 생겼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문 대통령이 그러면서 이제 내가 새로 역사를 많이 썼다. 예.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뭐 북측을 통해서 백두산에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저기 대화를 오고 가는 중에 만병초 얘기를 꺼냅니다. 이설주 여사가 7, 8월에 만병초가 예쁘게 핀다. 그래서 그게 장면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문 대통령이 우리 집에서도 만병초를 키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우리 집이 뭐 청와대를 칭하는지 경남 양산의 자택을 칭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양산 자택으로 사료가 되는데 사실 그 만병초 이름에서부터 드러나지만 모든 병에 효과가 있는 그 풀이라는 건데요. 그게 얽힌 설화도 있다고 합니다. 이 만병초가 사실은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호랑이가 와서 이 입을 크게 벌리길래 이제 우리 죽었구나라고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호랑이 입속에 어떤 천 가방으로 막혀 있었고 네. 그거를 꺼내줬더니 호랑이가 이 천 속에 있는 씨를 줬는데 그걸 그게 이제 심었더니 만병초다. 낭의 만병초다라는 설화도 있고요. 근데 저는 그 전설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전설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예전부터 내려왔다는 거지만 뭔가 이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셔서 오늘 전설을 새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결국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고 그 새로운 역사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더 나아가자는 의미로서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거든요. 조 박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어떤 그 혁명적인 전통이나 이런 전설을 많이 강조하는데 네. 사실 그런 부분들은 단지 과거에 집착하는 의미보다는 새로운 미래로 향하는 이런 어떤 그 시사점들을 계속 제공하는데 전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제도 평화 새로운 미래인데 결국 이제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 백두산이라고 하는 우리 전통적인 민족의 성산을 하나의 배경으로 어떤 그 미래를 뭐 설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니, 저는 또 한편으로 저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뭐 이설주 여사가 뭐 99명의 어떤 선녀가 내려왔다고 하는데 뭐 선녀가 따로 있겠습니까? 저 천지에서 오늘 같이 갔던 뭐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수행원들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워낙 날씨도 좋았고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공영식 박사님은 혹시 뭐 천지 가본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예. 저는 이제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날씨가 안 좋아서 보지는 못했거든요. 저는 보기가 뭐 어렵다고 중국 하더라고요. 쪽으로 해서 3번 정도 가봤는데 사실 뭐 지금 1년에 뭐 한두 달 네. 맑은 날씨라고 하는데 공교롭게 제가 다 천지를 다 봤습니다. 3일 다 봤습니까? 예, 3회. 3회. 예, 그런데 그래서 저는 안 믿었는데 실제 많은 분들이 실제 흐려서 못 봤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북측에서는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영상을 보면서 부러움을 네.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그 사진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이 사진을 직접 찍어 보라고 얘기도 하고요. 직접 이제 백두산 천지의 어떤 사진을 저희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행원들과 이게 두 정상 내외가 사진을 찍을 때 사진을 찍자고 하면서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내가 사진을 찍어주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뭐 거기 같이 네. 있던 수행원들이 아니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 좀 보면서 얘기를 좀 하죠. 대통령 모시고 온 남측 대표단들도 대통령 모시고 사진 찍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 얘기가 보면 이제 제가 직접 찍어드리겠다라는 표현은 그만큼 내가 그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서로 이제 동화되고 이제 체화됐을 때 친분의 표시라고 친분의 볼수 있습니다. 표시이지 예,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스위스에서 유학을 하기도 했고 좀 개방적이고 기존의 그 북한의 지도자들이랑은 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저런 파격적인 뭐 발언도 하고 농도했던 것 같고요. 네. 그 저는 또 이 장군봉 이제 백두산 정상에서 두 정상이 저렇게 손을 맞잡고 손을 들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옆에 또 이설주 여사 또 김정숙 여사가 같이 함께 웃으면서 이 천지의 모습을 이제 감상하는 모습이 그대로 이제 또 국민들에게 저 영상이 전달되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한번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그대로 되다 보니까 오늘 뭐 인터넷에서도 천지에 한번 가보고 싶다, 백두산에 가보고 싶다. 특히 북한 쪽으로 해서 간다고 하면 얼마나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왔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네. 북한은 지금 이제 제재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제재 돌파구로서 지금 관광 산업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네. 과거 쿠바가 미국 제재 속에서 관광 산업을 꾸준히 발전시킨 것처럼 지금 북한은 이제 두 군데죠. 원산 지역 거기 이제 그걸 위해서 이제 갈마 비행장을 지금 네. 국제공항으로 확장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백두산 부분은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지난 4.27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북한 땅을 밟고 백두산 가고 싶다. 이걸 이제 실현시켜 준 게 가장 큰 의미입니다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백두산에 대한 그런 희망, 나도 한번 가고 싶다. 예, 이런 좀 부분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북한으로서는 백두산 관광에 대한 홍보를 톡톡히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두 정상이 장군봉에 오르면서 이제 담소를 나눴다는데 담소 나눈 내용도 좀 있나요? 어떤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까? 방금 뭐 많은 네. 국민들이 관광을 하고 싶어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뭐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뭐 남측 인원 해외 동포들이 많이 네. 백두산을 북측을 통해서 관광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문 대통령이 이에 화답을 하면서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또 최근에 화제가 되는 게 문 대통령이 백두산을 갔으니 올해 안에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이 한국에 오게 되면
한라산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어제 뭐 러시아 기자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에 그렇게 제안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오늘 같이 수행하는 사람 중에 그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제로 한라산에 서울에 좀 오게 되면 예. 한라산을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좀 곧퇴임을 하죠. 예. 그 송영문 국방부 장관이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라산에 헬기 패드를 깔겠다. 쉽게 얘기해서 예, 예. 헬기가 착륙할 수 있는 그런 예. 시설을 만드는데 해병대 1개 연대를 동원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 예. 약간 우스갯소리긴 한데 뭐 최근에 뭐 군대에서 노역을 시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부 예비역은 조금 언짢은 표현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이제 그 보면 이제 백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요번에 이제 확인했지만 접근성이라고 할까요? 이제 차량 이동을 하고 또 궤도 열차, 케이블카를 통해서 이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한라산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헬기 위에는 그 걸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라산에 어떤 초청을 하니까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겠냐라고 한 얘기까지 좀 나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예. 전국적으로 그 각 산에 국립 휴양지에 뭐 케이블카 설치 문제는 환경 단체들의 반대도 있고요. 예. 뭐 이렇게 그래도 이제 한라산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만큼 있고 특히 우리가 뭐 얘기하는 것처럼 통일 얘기할 때 백두에서 이제 한라까지라는 얘기를 하니까 백두산을 갔다고 하면 한라산을 같이 오른다라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한국 측에서도 제안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앞서 이제 삼지연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삼지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새롭게 보게 되는 건데요. 북측에서도 이 삼지연 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번에 이제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특히 북한의 이제 관광산업 측면에서 봤을 때 삼지연 관광 개발이 상당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요소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게 북한은 이제 2016년도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른바 삼지연군 각국이 운동을 이제 전개할 것을 요구했고요. 네. 3, 4년 내에 완성하라 이렇게 했고 금년 이제 7월과 8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공사 현장을 확인했기 때문에 사실 당시에는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구구절 때 오게 되면 여기를 방문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못 왔기 때문에 사실 많은 또 그 관련 전문가들은 아마 그 문 대통령의 그 평양 방문기에 삼지연을 방문하지 않겠냐, 백두산을 방문하지 않겠냐라는 좀 예측을 내놓은 전문가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저 화면을 다시 한번 좀 설명하면 이제 중국 측에서 이제 헬기로 TV 아사히에서 촬영 기자가 이제 찍은 영상인데 멀리서 찍었지만 그 윤곽이 그대로 좀 드러나거든요. 사실 저희가 지금 화면을 좀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네. 보면은 아무래도 그 김여정 제1부부장이 더 그 두 정상에 앞서서 아무래도 좀 안내하는 역할로 먼저 앞서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보면은 그 지금 다 외투를 입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아무래도 산 정상이다 보니까 추워서 그 백두산을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어보면 9월 중순 정도는 눈이 내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군요. 예, 제가 10월 초에 갔을 때도 이미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9월 하순경이면 아마 그때부터 첫눈이 내리지 않나 싶습니다. 저게 지금 공식적으로 보니까 2,749m라고 장군봉 얘기 나오는데 예전에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2,744가 나왔는데 요번에 보니까 2,749m라고 뭐 정정해서 이제 나오는 경우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보통 이제 100m 올라가는 때마다 온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2,700m가 넘는다고 했을 때는 상당히 추울 것으로 좀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외투까지 입었던 아직은 모습이죠. 영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영하는 아니 영상이긴 하지만 10도 이하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날씨가 싸늘해서 외투를 입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영상 보고 또 사진 봤을 때는 바람은 그렇게 불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바람이 머리카락을 보면은 바람에 날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진을 봤을 때 이제 바람에 날리는 사진이 아니고 뭐 온화한 어떤 모습이고 김정은 위원장이 예전에 이제 겨울에 백두산에 올랐던 사진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예전에 이제 공개가 됐던 많은 사진 중에 하나의 일부분 아닙니까? 네. 그 북한이요. 백두산 관광에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지난 8월에 이렇게 처음으로 북한 그 백두산에서 외국인이 캠핑을 하게 허용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뉴질랜드인들이 캠핑을 했고 이 북한 사람이 그 관광객들에게 라면으로 보이는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그런 장면도 있고 지금 이게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외신들이 갔던 이제 트레킹 장면이죠. 네네. 8월이지만 지금 외국인 관광객들이 역시 두터운 잠바를 입고 있고요.
그 조 박사님 예전에 보면 사실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같은 경우 이제 북한 관광할 때 많이들 예, 가지 예.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이후에 사실은 백두산을 한국에서 올라가서 간 경우는 북측을 통해서 올라간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죠. 한 10여 년 동안은 없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 이제 문화예술인들이 한번 방문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다른 방송 들었더니 이제 송영길 의원께서도 저길 방문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노무현 정부 때는 몇 차례 우리 측에서 그 삼지연을 통해서 백두산 관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 외신 기자들이 갔던 거죠, 저 사진은. 뭐 기자들도 아마 포함이 돼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일단 뭐 전문적으로 해외를 많이 다니는 네. 뉴질랜드 관광객들이었던 걸로. 뉴질랜드 관광객들이 갔는데 저 네. 영상이 이제 공개가 됐고 네, 가장 최근 그림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네. 뭐 그동안에 이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백두산 보여드릴 때 저 영상이 계속 나갔는데. 네, 저희 그 대통령들과 함께 간 그 취재진도 당연히 영상을 담았는데 네. 아마 성남공항에 도착한 이후에야 그 시청자들에게 그 화면을 보여드릴 수 있을 이 것 영상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그 차량으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좀 전에 나왔던 그 버스가 이동하는 어떤 모습을 봤을 때 이제 그 장군봉 쪽으로 그 길을 낸 그 도로를 통해서 올라가는 장면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고요. 그 이제 보도에서는 이제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즉석으로 지난번 4월에 그 내가 퇴임을 하고 나면은 개마고원하고 백두산을 트레킹하는 게 소원인데 네. 표를 보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해서 웃은 적이 있었죠. 근데 일설에 의하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거를 미리 준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백두산 근처에 이제 도로도 정비를 하고 또 그 전망대 지금 사진 나오는 것도 새로 만들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돌에 별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장군별이라고 하던데요. 그래서 최고 전엄께서 이제 국빈을 모시고도 사진을 찍고 그리고 저기 백두산을 이제 중국하고 북한 쪽에서 다 다녀오신 분 말씀으로는 이 천지가 저렇게 맑은 날 파랗게 뒷배경으로 나오는 것은 한국 쪽에서 올라갔을 때만 가능하답니다. 네, 네. 근데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꾸 중국 쪽에 있는 백두산에 관광객이 몰려가지고 중국 측만 관광 사업으로 돈을 벌기 때문에 우리도 빨리 백두산 관광 사업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네. 아닌가 이렇게 좋은 자원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측근에게 지시했다고 그러는 저도 이제 설이 중국 있습니다. 쪽에서 이제 백두산을 접근해봤는데 사실은 중국 쪽에서 봤을 때 바로 그 천지 쪽으로 내려가는 것은 낭떠러지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 쪽에서는 천지를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 북한 쪽에서 가야만 천지 접근이 아주 원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백두산 개발에 대한 어떤 의지가 이번에도 좀 보여준 거죠. 네. 그리고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방문을 공식 발표한 건 어제 오후인데 다들 깜짝 발표라고 네. 생각했는데 사실은 물론 정상 일정에서 진짜 깜짝은 거의 없습니다. 경호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사전에 네. 의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언론의 발표를 늦게 하는 것뿐인 거지. 근데 이번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좀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가 의견 됐다라고 조율을 했다고 봐야죠. 하는 단면들이 있는데 일본 언론에서 어제 청와대가 발표를 하기 하루 전이죠. 18일에 지난 13일부터 북한이 이 백두산과 삼지연 공항을 잇는 도로를 공사를 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현지 주민의 인터뷰를 치러서 그런 보도를 했었고 또 보면은 문 대통령이 18일에 첫날에 순안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 취재진들도 좀 의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긴 모양의 공군 2호기가 먼저 예. 순안공항에 도착을 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 왜 공군 2호기가 순안공항에 있었을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순안공항에 비해서 삼지연 공항은 매우 그 활주로가 좁습니다. 좁고 짧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군 1호기로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공군 2호기를 미리 준비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전에 어떤 뭐 일정 조율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정상회담의 한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이제 백두산 방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전에 어느 정도 좀 조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정상회담 그 스케줄을 발표했을 때 예. 그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순서랑은 좀 틀리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 도착하시자마자 바로 이제 회담에 들어가셨고 첫날 정상회담을 그렇죠. 했죠. 그래서 이게 그 일하는 그런 실무 정상회담의 성격이 있다 이래서 좀 궁금했고 두 번째는 그 발표를 하면서 모든 일이 잘 순조롭게 합의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 날 이튿날 오후면은 공동 합의문이 발표될 것이다. 그것도 예. 굉장히 좀 대담한 그런 스케줄이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을 이렇게 앞서서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3일 날 아침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양국 정상이 백두산을 공동 등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앞에 스케줄을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지금은 추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추론이라고 얘기했지만 어제도 사실은 이제 백두산 정상에 대한 방문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방송이 되면서 가장 또 이번 남북 정상회담의 빅 이벤트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어쨌든 가장 관심사로 떠올랐던 것이 백두산 방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봤습니다. 근데 예. 첫날엔 사실 이 정상회담이 그렇게까지 인기를 끌지를 못하고 있어서 저도 좀 놀랐는데, 그러니까 탑 10에도 들지 않고, 네. 근데 이제 둘째 날 이제 공동 선언문이 나오고 또 이제 5일 경기장에서 직접 평양 주민들을 네네. 대상으로 15만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하신다는 것도 발표되고 하니까 상승하더니 예. 백두산이란 키워드가 나오고 나서는 완전히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이 이제 솟아올랐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사회를 받는 장면인데 잠시 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3시 반에 앞서 저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시 30분에 이제 삼지연 공항을 떠나서 한국으로 좀 돌아오는 길인데 지금 시각으로 봤을 때 한 4시 40분 정도면 이제 성남 공항에 이제 도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네. 지금 들어오는 소식 보니까 한 5시 정도면 대국민 담화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좀 들리고 있으니까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북한 방문하고 나서 이런 어떤 보고에 대한 내용을 국민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들어오면은 네. 그 첫날이죠. 문 대통령이 평양에 도착한 수양공에 장면이죠. 도착할 때의 네. 모습이고 아마 청와대도 그렇고 당연히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번에 비핵화 부분, 물론 현재핵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논의를 못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어쨌든 그 미래 핵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육성으로 핵 없는 한반도에 대해서 직접 말을 들었기 때문에 네. 성과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에게 많이 알리고 싶고 그 부분 아니더라도 가서 많은 장면들, 그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장면들을 많이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은 지금 이제 합의서 내용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 뭐 의제들이 있었죠. 이제 비핵화 부분에 대해서 뭘 담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여러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그 내용을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 없는이라고 하는 것은 얘기하는 건 이제 비핵화에 대한 것을 직접 육성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죠. 예, 그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과연 북한이 그동안의 핵 문제는 북미 간의 문제라고 계속 주장해 왔기 때문에 네.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서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정도 그 이상을 넘어서는 합의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실 대통령께서 얘기하실 때 그 비핵화의 실전적 조치를 마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과연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수위가 될 것인가 이런 이제 그 관심을 가졌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나온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기존에 북한이 얘기했던 핵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지하는 부분하고 또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 네. 여기에 더해가지고 이른바 이제 미사일 발사대라든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예. 동창리 이 부분을 이제 그 제거하겠다. 그래서 전문가에 입회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른바 이제 미래 핵 부분에 대한 확실한 제거를 이제 약속을 했고 이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현재 핵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현재 핵은 북한이 주로 이제 그 영변에 플루토늄 시설들을 다 보관하고 있고 일부가 지난 2010년 미국의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가 그 영변을 방문했을 때 약 한 2,000기 정도의 그 원심 분리기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로 주된 어떤 핵 물질 생산 시설들이 영변에 몰려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응 조치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이제 폐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영변에 있는 원심 분리기가 과연 북한에 있는 전부인가? 일각에서는 이제 특히 미국에서는 8,000개에서 12,000개 정도가 있지 않는가 이거 보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예. 북한이 밝힌 것보다 4-5배 정도가 영변 이외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물론 영변에 또 다른 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번에 이제 나온 것이 현재의 일부 그리고 또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미 본토에 도달하는 핵탄두나 네. ICBM이나 SLBM 같은 경우가 지금 언급이 없었단 말이죠.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북한과 미국 간의 네. 협상의 몫으로 넘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 제가 한 발짝 더 나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보면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비핵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동안의 어떤 신고라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서 핵사찰을 수용했다라는 어떤 내용이라는 것은 결국은 북한에서 신고를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밝힌 거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까지 좀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발표가 안 됐어도 미국에서 이제 핵사찰에 대한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또 신고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내용으로 좀 해석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쟁점이 됐던 게 신고 문제인데 예. 신고하고 일단 신고를 하게 되면은 신고한 것에 대한 검증이 따르고요. 그리고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미국이 인공위성이나 의심을 갖는 부분에 대한 사찰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이제 사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핵사찰이라는 말을 써서 북미 간의 그러니까 남북 간에 얘기하면서 북미 대화 속에서 좀 더 진전된 얘기가 있지 않나 하는 이제 의문을 가지고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데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트윗에서 밝힌 내용 중에 틀린 게 많아가지고 조금 이제 희망적인 걸 많이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미국 입장에서는 좀 희망적 사고 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하려는 노력의 반 이런 게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한다면 자의적인 해석을 강요하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딱 트위터에서 얘기한 거는 북한이 핵사찰을 받기로 했다. 큰 진전이다. 네. 북한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는지 아니면 해석의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보면은 중요한 것은 최종 합의를 통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subject to final negotiations. 그러니까 북한이 핵 사찰을 수용할지 안 할지는 아직도 역설적으로 얘기한다면 그 합의를 해야 된다. 그런데 마치 북한이 핵 사찰을 동의한 것처럼 이렇게 트위터를 날린 것은 본인이 이제 싱가포르 정상회담 때 북한한테 당했다는 여론이 워낙 국내에서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 그 당시 정상회담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지금도 제대로 그 비핵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아직도 이제 핵 미사일 실험을 북한은 안 하고 있고 우리가 계속 그 파이널 니고시에이션 최종적인 그런 협상을 하는 동안에 또 미군의 그런 유해도 계속 돌아오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지지하고 있는 이제 대북한 정책은 성공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폼페이오 장관도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을 환영한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도 미국이 이야기하는 최종적이고 완벽하게 검증된 FAVD 그 핵 폐기에 동의하였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비엔나에서도 만나고 또 이제 제2의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전에 어떻게 본다면 미국은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고 물러나지 않겠다. 신고, 사찰, 검증 폐기 여기서 양보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보입니다. 제가 추가로 이제 조 박사님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시청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 이제 현재 핵과 미래 핵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그 합의서의 내용 중에 하나 보면 동창의 뭐 시험 발사대라든가 미사일 엔진 시험장 이걸 이제 폐쇄하겠다라는 것은 미래의 ICBM이라든가 미국에 대한 공격에 대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이제 봉쇄하겠다, 폐기하겠다라는 의지. 그러니까 이제 미래 개량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 핵에 대한 부분은 이제 포기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담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영변 핵시설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핵시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두 가지를 언급했다라는 거, 합의서의 내용을 담았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미국에게도 긍정적 신호를 보내주는 내용을 합의서에 담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남북미 3자 간에 지금 핵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동안에는 북한은 우리하고는 핵 문제 얘기 안 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대통령 만나가지고 핵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미래에 대한 확실한 이제 담보를 얘기했고 현재 핵이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어떤 현재 핵의 어떤 동결과 불능화까지 약속했다는 점에서는 우리와 할 수 있는 최대의 합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이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좋은 기회에 육성으로 트럼프 행정부 임기 전에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이야기를 왜 확인을 안 했는가. 그것이 있었다면 정말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직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항상 한 얘기는 뭐냐면은 특사단을 만났을 때 그다음에 뭐 한국 정부를 통해서 그런 의사를 밝혔는데 확인된 바가 없거든요. 이번에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최종적인 그런 목표이자 그런 시간표라고 육성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미국 측 입장에서도 북한의 이제 비핵화 진정성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것은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맞바꾸기에는 아직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여러 이제 해석이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언급했지만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어떤 신고, 그다음에 검증 사찰, 그다음에 이제 폐기했던 과정들이 있고 또 하나는 상응의 조치라는 표현이 이번에 이제 합의 내용의 문구를 보면 북한에서는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미국이 상응한 조치가 있을 때 그만한 어떤 그 조치 단계, 행동 대 행동으로 가겠다라는 내용까지 또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행동 대 행동 원칙 또는 이제 상응 조치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협상에서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 2005년에 있었던 9.1 공동성명에서도 상호 조율된 조치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이번의 경우는 이제 동시행동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그 6.12 그 센토사에 있었던 그 북미 공동성명을 보면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기로 했거든요. 첫째는 북미 관계, 새로운 북미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세 번째가 이제 한반도의 그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북미 관계 개선 그렇죠. 그리고 평화 체제 구축 이것이 같이 갔을 때 비핵화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이미 합의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지난번 그 트럼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3차 방북을 했을 때 돌아가고 나서 이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담화 속에서 날강도 같은 망발을 했다고 하면서 한 얘기도 사실은 엄연하게 세 가지를 약속해 놓고 북한은 이제 북한에 대해서 미국은 비핵화 얘기만 한다. 근데 이 부분은 또 공교롭게 그 다음 날 7월 8일 날이죠. 그 도쿄에서 한미일 외무장관 회담을 했는데 폼페이오 장관이 또 순순히 시인했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동시적으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요인가 있다 이런 입장을 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 좀 규칙과 주목된다. 9월 평양 공동선언에 어떤 담긴 내용,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 얘기했던 뭐 4.27 남북 정상회담 또 5월 26일 있었던 정상회담 그리고 나서 이제 6.12 북미 정상회담이 남겼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조 박사님 얘기한 것처럼 북미 관계 개선 또 한반도 평화 체제 그리고 비핵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이 부분이 또 다시 한번 이제 확인되는 그런 과정이 있을 것으로 좀 보고요. 이제 비핵화 관련된 부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고 이번에 이제 또 정상회담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에서는 그동안 이제 평양을 방문을 해왔는데 서울 초대를 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또 인상적이었던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어제 발표된 공동선언문의 6번째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만약 연내에 김정은 위원장의 이 방문이 실제로 실현이 된다면 아마 1950년 그 한국전쟁 이후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한국전쟁 중에 김일성 주석이 뭐 7월쯤에 1950년 7월쯤에 충북의 수안보까지 내려와서 1박을 했다. 소련제 지프를 타고 1박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뭐 전쟁 중에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고 처음으로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될 테고 그리고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을 넘은 건 지난 4월 27일 때 남측의 평화의 집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가 된 게 됩니다. 근데 제가 1997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대통령 당선되고 2000년 이제 6.15 정상까지 보면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주로 이제 상당히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 할 때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할 때 비화 중에 하나가 보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뭐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어떤 조언들이 있어서 상당히 좀 망설였다는 얘기도 좀 있었는데 그렇지만 결국에 이제 리더였던 결정에 의해서 평양 방문을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떨까요? 조 박사님, 북한에서도 이제 통치 체제가 있고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있을 텐데 평양에서 이제 서울로 와서 한국을 방문한다고 할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뭐 반대를 한다든가 반대 세력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리더의 어떤 결정이라고 할까요? 그동안에
김정은 위원장이 취해왔던 그 행보와 비춰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또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방한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떤 정치적인 반대라기보다는 일단 신변 안전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무엇보다도 그 지난번에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이 그 워커리에 왔을 때 뭐 일부 그 국회의원들께서 이제 길에 들어놓고 방해하고 또 실제 워커힐 앞에서 또 반대 시위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제 북한으로서는 최고 존엄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려오는데 이런 어떤 반대 시위에 직면하게 된다거나 뭐 이랬을 때 자칫하면은 이제 그 또 최고 존엄의 어떤 위신의 문제도 있고 또 경호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득보다는 잃는 게 많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참모들은 좀 반대하는 의사를 표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그 결단,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친교, 친분 이런 걸 이제 이용해서 과감하게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료화면 하나 좀 준비를 했는데요. 서울 방문에 대한 어떤 그 요청한 내용을 저희가 담아봤는데 보고 좀 오겠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분단의 비극을 한시라도 빨리 끝장내고 결의의 가슴속에 쌓인 분열의 한과 상처를 조금이나마 가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평화와 번영으로 나가는 성스러운 여정에 언제나 지금처럼 두 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 서서 함께해 나갈 것입니다. 나는 김정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시일 안에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최초의 북측 최고 지도자의 방문이 될 것이며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지난 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오늘 가을의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박수를 이렇게 쳤는데 서울 방문 요청에 대해서 또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내용도 좀 비쳤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그 김정은 위원장의 그 독단적인 단독 결정이라고 보지도 않고 또 얼마 최근에 결정됐다고 보지도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2018년을 남북관계 사변의 해를 만들겠다고 그 메시지를 준비할 때 벌써 계획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첫 걸음이 4.27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잠깐이나마 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그것을 바랬을 것이고 그 북한 최고 통치권자의 서울 방문을 계속 양쪽이 합의하고 꾸준히 조용하게 추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4.27 판문점 선언에서 이렇게 군사분계선을 서로 살짝 넘는 세레모니가 있었고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여러 가지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시험 운전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현성월 단장의 서울 방문이었고 그다음에 김여정, 김영철.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뭐라고 김정은 위원장에게 얘기했겠습니까? 특히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오라버니 문제 없습니다. 제가 가봤는데 평창올림픽 때 와봤던 굉장히 어떤 큰 환영을 받았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서울에 왔을 때도 이 남남 갈등이 그대로 확 표출이 되긴 했죠.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어느 날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형식, 어떤 분위기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루어지냐가 사실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가정을 해서 연내 종전선언에 유관 국가들이 합의를 해서 그 세레모니를 서울에서 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있고 중계 시진핑 주석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호스트를 하고 거기서 대한민국 국민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어떻게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또 항의를 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락만 잘 갖춰진다면, 세팅만 잘 갖춰진다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방문은 그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는
환영 분위기로 쏠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지금 그 뭐 봉 박사님이 얘기했는데 흐름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인데 결국은 지금 이번에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렇게 예, 흐름으로 가는 거 볼수 아닌가요?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제 문 대통령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평양 갔다가 삼지연 갔다가 오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23일이죠. 그렇죠. 23일 날 이제 워싱턴으로 떠나셔서 현지 시간으로 이제 24일이고 우리 시간에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 선언에 나와 있는 그 비핵화 관련된 합의 내용들 외에 북한과 이제 긴밀하게 협의했던 내용들 이 부분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하고 또 아마 일정 정도 설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잘 이제 이루어진다면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을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뭐 빠르면 3월, 9월 말 아마 10월 초 정도에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아마 그 비핵화에 대한 지금까지 논의되지 못했던 뭐 신고 목록 문제라든지 타임라인 문제, 그다음에 뭐 종전선언 네. 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제 일괄 타결이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건 물론 낙관적인 시나리오죠. 만약 이게 되면 그 뒤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의 여건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얘기를 해볼까?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면 지금 4월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주요 내용들을 좀 설명하겠고요. 또 하나 이제 미국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도움이라고 할까요? 의지에 대한 것을 이제 확인하는 어떤 절차가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이제 pom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이제 방문한다고 하면 사실상의 또 다른 북미 정상회담의 의견 조율의 절차적 과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이미 지금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가지고 비건 대북 정책 특별 대표의 이제 그 빈 방문을 지시하면서 북측과 협의하길 바란다고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유엔 총회 계기로 해서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제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 조금 더 진전된 내용이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북한이 이제 전략적인 실수를 한 것이 보입니다. 뭐냐면은 북한이 선호했던 스케줄은 이게 아니었거든요.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3차 방북 때 그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 일부라도 해제 조치라든지 아니면 종전선언에 대한 전향적인 답을 미국으로 받고 그것을 가지고 세 번째 문재인 대통령과의 평양 정상회담을 해서 그 조건부 경제 협력과 군사 긴장 완화 조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경제 협력의 물꼬를 텄어야 되는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그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결실이 없으면 가지 말라고 전격 취소했기 때문에 북한이 선호하고 계획했던 그 스케줄, 폼페이오 3차 방북 때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고 굉장히 성공적인 남북 정상회담 9월에 해서 남북한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종전선언을 유엔 총회에서 어떤 형식이든지 받아내고 이렇게 쭉 나갔어야 됐는데 그게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엔 총회가 다시 한번 한국이 중재자가 돼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에 설명하는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예. 북한 정권 입장에서 이게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번에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을 더 환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화의 불씨를 다시 살리려는 것이고 미국 입장도 예전같이 그 트럼프 대통령과 그 실무진들이 같은 입장에서 북한에 대해서 일단 신뢰를 해보자 이런 입장에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예전에는 미국 대통령이 직접 대화를 하고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나서 친서를 받고 아니면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갔습니다. 네네. 미국의 국무장관이 여러 가지 다뤄야 될 국제 사안이 많은데 북한 문제만 매달릴 수가 없었거든요. 북한 문제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했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신고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듯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핵실험 미사일 실험을 재개하겠다 하니까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트럼프 대통령이 취소시켰거든요. 그다음에 격이 낮아졌습니다. 스티븐 비건 대표랑 이야기하라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다시 이것을 장관선으로 국무장관선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 지금 뭐 봉 박사님이 얘기했지만 여러 이제 뭐 난제도 분명히 있겠지만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볼 때는 이 남북 정상회담 또 한미 정상회담 여기에서 어떤 사전적인 분위기가 이미 이제 숙성이 됐다는 생각이 좀 들고 또 하나는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의지라고 할까요? 그것이 계속 이제 엿보였고 반드시 좀 해결하고자 하는 생각들을 내비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북미 관계 개선에 대한 부분도 6.12 정상회담에서 얘기했다고 볼 때 비핵화가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하지만 결국 이제 북한에서 원하는 것은 북미 관계 개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좀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흐름에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최종적인 합의에는 안 들어가 있긴 하지만 사실 아마 6.12 공동성명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미 관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우리 도시적이긴 합니다만은 연락사무소하고 대사급 외교 관계, 그 다음에 이제 평화체제 구축은 종전선에서 시작해서 평화협정으로 마무리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6월 12일 이제 북미 정상회담 직전에 미국 측의 고위 관계자가 이제 그 비공개 인터뷰에서 보면은 연락사무소나 종전선언에 대해서 제공할 용의가 있다는 이제 의사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지금 북한이 조금 더 성임을 보인다면 아마 예견돼 있는 북미 회담에서 그 비핵화 조치에 따라서 종전선언과 또는 연락사무소 문제까지도 네. 지금까지는 연락사무소 얘기가 별로 안 나왔지만 아마 연락사무소, 그러니까 워싱턴과 평양에 각각 연락사무소 두는 문제도 아마 초기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종전선언을 북한이 너무너무 애타게 바란다. 이런 해석도 저희가 좀 조심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전선언을 북한이 바라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제일 바라는 건 경제제재 해제거든요. 그렇죠. 경제제재 해제 문제죠. 종전선언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그 흐름을 유지하고 미국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인지 종전선언만 있고 경제제재 해제가 안 된다면은 이렇게 북한 김정은 정부가 원하고 있는 번영의 그 북한 건설은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제재의 그 압박 속에서 그 인민의 생활은 나아질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종전선언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초기 단계 조치인데 왜 미국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고집을 피우냐 이런 심정이 지금 대미 정책에서 이제 불쑥불쑥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해석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 북한에서는 사실 이제 북미 관계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북한 경제 이제 활성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최종 목표인데 그 사전적 단계로서의 어떤 종전선언이 가장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의 입장인 것 같고 그렇지만 또 다른 목표는 뭐냐면 미국에서 봤을 때는 비핵화가 이제 최종 목적인데 이것을 가기 위해서는 종전선언이라고 하는 어떤 카드를 내밀어서 북한을 좀 어떻게 보면 당근책 또 채찍책으로 쓰는 하나의 카드로 쓰는 것이 종전선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봉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저 사실 종전선언이라는 거 하는 것이 북한한테 뭐 절대적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미국의 관료들이 사실 사석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해서 사실 뭐 못해줄 것도 없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북한이 종전선언에 무게를 두면서 오히려 미국이 이거를 상당히 이제 카드로 활용하는 측면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당근책이나 뭐 채찍책을 쓰는 어떤 카드로 그냥 북한을 이렇게 얼르고 달래는 그래서 요번에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 남북 정상회담 평양 공동선언에서 뭐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합의문이 나오기 전에 아마 북한은 종전선언은 요번에 요구 안 할 가능성이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북 간에 종전선언 또 넣어봐야 사실은 뭐 우리하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종전선언 문제는 그러니까 북미 대화가 열리면 거기서 제기할 수는 있지만 우리와 논의에는 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또 실제로 보면 이제 상응 조치 속에 묻어 있습니다. 어제 정영 국가안보실장이 평양에서 브리핑할 때 보면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면서 그 상응 조치 속에 종전선언이 들어가냐 했을 때 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전선언만 있는 건 아니지만 종전선언도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 하나다라고 하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의 뭐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2단계까지 왔는데 미국이 끊임없이 그 협상 카드로만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북미 대화가 이루어지면 종전선언 문제도 결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에 9월 평양 공동선언의 어떤 내용 중에 하나가 상응의 조치라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걸 또 어떻게 해석하냐 보면 결국 이제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종전선언이 됐든 또 북미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경제제재 조치를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고 하면은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 어떤 파기를 전향적으로 고려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것이 그렇죠. 이제 맞물려간 맞습니다. 내용이 이번에 이제 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내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죠. 저희가 뭐 비핵화 관련된 부분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요. 잠시 저희가 이제 전하는 말씀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 말씀을 좀 듣고 계속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ever mind. Action. Sportage. The bold. 튀김 요리는 몸에 안 좋다는 생각. 필립스가 바꾸다. 특허받은 트윈 터보스타 기술로 지방을 쏙. 건강을 요리하다. 필립스 트윈 터보스타 에어프라이어. 필립스. 오늘도 끝. 언니 렌즈 안 빼? 불편하잖아. 깜빡했다. 이건 워터렌즈니까. 하루 종일 눈에 닿는 건 수분 쿠션 같은 편안함. 편안하다고 깜빡하지 마세요. 이제 건조감 감소까지 워터렌즈. Thrilling icon, Clio. 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평양 시민 15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이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 주민과 또에게 박수와 함성으로 이제 화답을 했는데요. 이 내용 직접 그 연설한 내용을 좀 보고 오겠습니다. 남쪽 대통령으로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에게 인사말을 하게 되니 그 감격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평양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와 무력 충돌의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녘 동포들이 어떤 나라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지 가슴 뜨겁게 보았습니다. 얼마나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고 있는지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수합니다. 우리 민족은 강인합니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 살았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70년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걸음을 내딛자고 제안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북과 남 8천만 계려의 손을 굳게 잡고 새로운 조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갑시다. 네, 어쨌든 그 능라도 이제 5.1 경기장에서 집단 체조 장면도 봤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연설하는 장면을 봤는데 그 화면으로만 봐도 그 웅장함이라고 할까요? 그 15만 명이 어느 정도 될까? 또 그 15만 명이 자리할 수 있었던 곳에서 박수 소리와 이제 함성을 들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여러 생각이 저도 좀 들었었는데 혹시 뭐 조 박사님은 저 5.1 경기장 못 가봤습니다. 가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그 잠실 그 체육관을 가봤는데요. 거기가 이제 7만 명을 수용합니다. 예. 7만 명 수용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잔디까지 이제 공연 같은 거 할 때 잔디에서 사람들이 꽉 차면 한 20만 명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기는 이제 스탠드에만 15만 명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제 상상하는 그 잠실 체육관보다 2배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더 감동이 더 컸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오디오를 통해서 듣는 저 함성과 아마 현장에 들렸으면 그 에코까지 해서 어마어마한 함성이 있지 않았을까 기대를 생각이 듭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은 1987년도에 이제 직선제 개헌이 극적으로 그렇죠. 유구선이 되고
그때 후보들이 이제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여의도 뭐, 집회, 예, 뭐 부산 요즘에는 수영만 집회 예, 이런 게 있었죠.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 시대 이제 선거운동이니까요. 그때 제일 많이 모였던 그 규모의 그 집회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이제 100만 명 집회했다고 그랬거든요. 예. 부산 수영만에 한 100만 명, 또 여의도 노태우 대통령 뭐 후보 당시에 뭐 한 100만 명 뭐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100만 명의 시대의 연설 얘기가 나왔는데 요 근래에는 사실 뭐 대통령 선거하면은 지금 인터넷 시대에 뭐 10만 명 모으기도 어려운 시기인데 저렇게 5.1 경기장에 북한 시민들, 주민들이 나와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렇게 15만 명을 한 목소리로 열광적으로 응원할 수 있는 거는 방탄소년단밖에 없다 그러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한 감동을 받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 뭐 사회를 이렇게 보면 한 몇만 명 앞에서 이렇게 사회 보는 경험들이 있었는데 그 기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기운을 느끼게 되는데 화면으로 봐서도 저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데 어제 자리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소개하면서 상당히 인상적인 말을 남겼어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북한에서 연설을 한 게 처음이지 않았습니까? 그 파격적인 연설뿐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문재인 대통령을 소개를 했는데 그러면서 오늘의 이 순간 역시 역사의 훌륭한 화폭으로 기록될 것 이런 표현을 썼고 또 이 평양 시민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에 다시 한번 뜨겁고 열렬한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직접 이 박수를 유도를 하기도 네. 했습니다. 훌륭한 화폭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리고 보면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스킨십이라고 할까요? 그게 몸에 이제 배에서 그 북한 주민들도 그렇고 또 북한의 뭐 아동들이 나왔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분위기를 볼 때 그동안에 이제 몸에 뱉던 어떤 정치적인 그 과정에서 얻었던 정치인의 역할도 분명히 저 화면에서 읽을 수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순환공항에서 내리셔가지고 환영 인파한테 90도 예. 절을 해서 화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만찬장, 특히 이제 어제 만찬했었던 대동강 수산물 식당에서도 북한 주민들과 악수하면서 한 45도 정도 이렇게. 네. 저 장면이죠. 지금 90도로 인사. 예. 상당히 우리 역사학자인 이제 전우용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북 전단 7억 장과 맞먹는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저 장면이 그대로 전파를 탔다면 북한 주민은 상당한 감동을 줬을 것이다 이렇게 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하나 좀 그 여쭤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국가들의 뭐 권위주의 지도자라고 할까요? 뭐 독재자라고 하는 표현이 좀 맞겠네요. 그런 경우에는 그 주민들에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까? 인사를 그렇게 안 하나요? 목을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의의 표시로서의 어떤 목례라든가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까?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기억나는 때. 거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처음 모습을 보였을 때 예. 그것도 이제 상당히 이렇게 좀 경호 조치가 된 상태 손을 들면서 그냥 그 손을 흔드는 정도 네네. 뭐 이런 정도였지 직접 스킨십을 보인 바는 없는 것 같고요. 현지 지도할 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사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이제 현지 지도하면서 굉장히 그 애민주의 실제로 과거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스스로 통 큰 정치, 뭐 광폭 정치 한다고 얘기한 반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제 애민 정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수 물놀이 시설에 가가지고 잡초를 직접 뽑는다든지 또 군부대를 방문할 때도 항상 그 여군들을 옆에 놓으면서 이렇게 서로 팔짱을 찍거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예. 뭐 이런 굉장히 그 친숙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에 비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에 90도 절한 거는 굉장히 파격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허준 기자도 뭐 정치 보지만 이제 정치인들의 뭐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두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언어적인 거, 우리 정치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과 언어로 이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비언어적인 부분, 손짓이라든가 몸짓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인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치인이 담고 있는 그 모습을 읽게 되는 건데.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15만 명 앞에서 아니면 이제 환영하는 인파들 앞에서 90도를 절한다든가 그리고 한국의 지도자는 저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이 봤을 때 눈으로 확인하는 자리였단 말이에요.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남한 사회가 다르다는 건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만 특히 문 대통령이 이 김정은 위원장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보통 당연히 님이라든가 존칭을 붙일 텐데 자유주의 국가에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것도 그렇고 또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국민들에게 인사를 하듯이 뭐 선거로 뽑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되게 파격적인 느낌일 거고요. 네. 그리고 뭐 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은 뭐 한 번밖에 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통해서 지역구 주민들에게 네. 이 실제로 높은 사람이라는 것보다 주민들과 가까이 한다, 유권자와 가까이 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더 인사를 크게 하기도 하고요. 그래야 국민들에게 또 표를 얻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합니다. 이제 대동강 수산물 시장 어제 이제 그 만찬이죠. 이제 그 북한 주민들과도 인사했던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북한 주민들도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뭐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갔을까요? 아니면은 그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저 식당에 온 사람들이면 북한에서 어느 정도 선별해서 왔던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또 인사를 하니까 그 인사를 받았던 북한 주민은 당황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측에서 이제 일반 네. 평양 시민들이 즐겨 찾는 식당에서 네. 만찬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마 제 생각은 뭐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 인원들을 그렇죠. 통제를 해야 되니까 어느 정도 좀 그 통제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온 사람들이 다만 이제 그 사고만 안 치는 정도로 생각했을 텐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와가지고 또 절을 하고 악수하고 저 장면입니다. 저 악수하고. 아마 저 부분은 상당히 이제 네. 예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당황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통치자라고 이제 생각하죠. 뭐 북한에서 이제 존엄이라는 표현은 뭐 얘기를 많이 최고 하는데 존엄이죠. 최고 존엄자가 와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러면 그런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그 5.1 경기장에서 이제 연설을 하실 때 몇 번 이런 표현을 쓰셨죠.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예. 그게 이제 동급이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은 평양 시민도 나름대로 다시 한번 생각해 세상이 바뀌었구나. 바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조금 전에 5.1 경기장 소개했던 장면에 이렇게 지나갔는데 아마 그 화동들이 여자 어린이, 남자 어린이가 두 정상에게 꽃다발을 주는 장면이 있는데 김정은 위원장에게 꽃다발을 주는 그 북한 여자 어린이는 발을 동동동동 굴렀거든요. 근데 문 대통령에게 주는 화동은 발을 동동거리지는 않는 걸로 봐서는 어쨌든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본인들의 최고 존엄인 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직접 꽃다발을 주는 걸 훨씬 더 영광으로 여긴 것 같긴 합니다. 우리도 좀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뭐 조 박사님도 그렇고 사실 저도 뭐 60년대 태어났지만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그 당시 뭐 전두환 대통령이 있을 때 초등학교 다녔을 때는 뭐 대통령을 한번 본다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이었습니까? 그러면 북한도 아마 그런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 교육을 받았던 어린아이였다고 하면 그 나라의 최고 지도자를 만난다라는 것은 뭐 가문의 영광처럼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예, 이게 뭐 정치 체제를 떠나서 최고 지도자, 자기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뭐 영광으로 생각할 것 같습니다. 이제 파격이라고 하는 부분. 저희가 뭐 문재인 대통령의 그 행보 중에 하나가 이제 최초라고 하는 거, 이제 처음이라고 하는 그런 행보가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고요. 이걸 평양을 이제 2박 3일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그런 행보가 이제 보도되기 때문에 저도 자세히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이제 드는 생각은 이제 평양이 북한 전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병진 노선을 천명하면서 핵 개발 그리고 경제 개발 이렇게 두 가지 목표를 세웠는데 핵 개발은 스스로의 평가로도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한국은행 통계로 보면은 2017년 북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5%고 또 중국 그 통계를 통계청 통계를 보면은 중국과 북한 간의 무역이 60% 작년에 줄었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명거리 그 화려함 그리고 아름다운 한복을 깨끗이 입고 나온 이제 평양 시민들하고 그 북한 전체의 모습이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북한의 이제 1인당 GDP가 147만 원 정도입니다. 1년 1인당 그 GDP가.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추구하고 있는 이제 고난의 행군은 다시 없다. 그리고 우리도 싱가포르, 중국같이 잘 살게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통 큰 행보들이 있었는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뭐 상석을 내주는 그런 행동을 보였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예상치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파격들이 계속됐거든요. 이 첫날 도착할 때부터 물론
이 김정은 위원장이 과거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그랬던 것처럼 직접 그 환영을 하러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했는데 네. 부부가 이설주 그렇죠. 여사까지 부부가 동시에 나왔고 그리고 함께 동승을 했는데 카퍼레이드 형태로 했거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에 갔을 때는 김영남 최고위원회 상임위원장이랑 같이 탔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카퍼레이드를 했고 뭐 백두산 가는 것도 그렇고요. 상당 부분은 사실은 북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을 파격적으로 환대를 해야겠다.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어떻게 해야 그것이 또 남한 우리 국민들에게도 어필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간 뭐 문화예술계 인사도 가지 않았습니까? 뭐 가수들도 갔고 특히 이런 공연들에 대해서 관심 있던 사람들도 많이 갔는데 5.1 경기장에서 있었던 집단 체조를 보고 사실 우리의 어떤 문화와 북한의 어떤 문화를 현격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어제 그 공연이 아니었나 싶어요. 집단 체조라고 하는 형태가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의 없는 모습 아닙니까? 좀 놀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사실은 그 구구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 북한이 이제 그 빛나는 조국 공연을 연출해가지고 이제 대규모 집단 체조를 했는데 아마 북한으로서는 이제 자신들의 그 유일 영도 체제가 어떻게 가동되고 있는가, 뭐 그리고 김정은의 리더십, 확고한 리더십을 예.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 대통령 또 과거에도 이제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었을 때 이제 아리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북한 체제의 또 우월성 또는 뭐 체제 선제 이런 의미가 있었을 예.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는 남북 화해를 위한 계기이기 때문에 북한 체제에 관한 거라든지 반미구호 이런 거는 다 지워지고 오히려 이제 남북 화해, 우리 민족끼리 원칙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강조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동행했던 그 가수 지코 뭐 에일리가 있었는데 어제 공연을 보고 나서 이렇게 소감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했거든요. 지코와 같은 경우에는 뭐 조명도 그렇고 연출도 그렇고 겪어보지 못했던 무대다. 여태까지 본인이 보지 못했던 무대여서 넋을 놓고 봤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에일리도 멋진 공연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 너무 감동이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사실 좀 화면으로만 봐도 좀 웅장하지 않습니까? 그 뭐 내용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콘텐츠 얘기 많이 하는데 콘텐츠 면에서는 이제 뭐 북한의 어떤 선전도구로서 저 공연이 이제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냥 공연 자체로만 봤을 때는 야 세상에 저런 공연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화려한 무대를 좀 장식했던 것이 볼 수 있고요. 또 저 장면을 보면 이제 한반도기가 좀 올라가는 건데 뭐 체제 선전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좀 뺐다라는 생각이 그 화면으로 좀 읽을 수 있네요. 이번에 이런 공연이 어제 5.1 경기장 공연도 있고요. 네. 그 첫날에 평양 대극장에서 참지연 관현악단 공연도 있었는데 그 특징이 북한이 특히 공산주의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는 붉은색 계통으로 그렇죠. 뭐 예. 장식을 했다기보단 한반도기를 많이 썼고 그리고 한반도기의 주요 색깔인 흰색과 파란색 바탕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상당 부분 우리 측을 배려한 그런 장식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동행한 그 김정숙 여사 그리고 이설주 여사 같은 경우도 네. 의상이 뭐 흰색, 뭐 파란색 이런 식으로 해서 한반도기를 상징하는 의상을 많이 입었더라고요. 아마 보통 정상들 간의 그 일정 같은 경우에는 뭐 정상들 본인들뿐 아니라 퍼스트 레이디들, 그 예. 배우자들의 의상들까지도 아마 사전에 어느 정도는 교감을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좀 교감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삼지연 관현악단 공연하는 자리에 뭐 이번에 그 경제사절단 같은 경우는 뭐 대기업 4대 그룹 회장단이 갔는데 경제 뭐 그룹에 있는 회장들이 저렇게 공연을 보는 것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좀 가지 않았습니까? 예. 뭐 구광모 회장이라든가 또 박용만 회장이라든가 갔을 때 색다른 어떤 경험일 수 있고 그분들이 또 어떤 얘기를 했을지도 나중에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겠지만 여러 생각을 좀 했겠죠. 아마 그 우리 경제계 인사들이 가가지고 내각 부총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뭐 직접 우리가 경제 제재 때문에 뭐 직접 투자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뭐 투자 여건이라든지 또 예. 북한의 경제 실태 또 북한이 어떠한 경제 협력을 원하는지 아마 이런 얘기들을 뭐 묻고 답하고 이런 과정을 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공연장에 그 손을 흔들고 또
평양의 어떤 공연들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왜 우리 그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도 그렇고 여러 이제 공연들을 이제 접할 기회가 많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북한의 공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사실은 이제 세계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음악의 어떤 취향들이 확실히 이제 바뀌었는데 북한은 그 70년대 우리나라가 들었던 음악의 어떤 취향이라고 할까? 한 60년대 뭐 이런 음악의 어떤 성향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문화적 차이를 저 공연에서 좀 확실히 좀 확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그 어제 발표된 공동 선언문에 보면 그 문화예술계 북한 인사들이 이제 10월에 와서 공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왔었던 공연과 10월에 그럼 공동 선언문에까지 포함됐을 정도의 이 공연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 그 부분도 뭐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김영석 씨 이제 공연한 내용 좀 확인할 수 있고 최진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노래했을 때 상당히 호응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그 가사라든가 어떤 음율이라고 할까요? 이게 북한 사람들에게도 좀 북한 주민들에게 정서적으로 좀 다가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호응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이제 평양 남북 정상회담 이제 파격과 뭐 최초 관련된 얘기들을 저희가 좀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특히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어떤 행보도 이제 화제가 됐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그 행보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솔직하고 자기의 얘기를 누구나 뭐 모든 어떤 행동에 대해서 거침없이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었는데 제가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화통한 화법이라고 할까요? 그 내용을 좀 담아봤는데 좀 보고 오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세상 많은 나라 이렇게 돌아보시는데 그 뭐 발전된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들에게 초라하죠. 우리 비록 수준은 좀 낮을 수 있어도 최대 성의를 다해서 성의를 마음을 보인 이게 숙소고 또 일정이고 하니까 우리 연수부장님 아까도 왜 이렇게 빨리 들어? 뭐 우리 도로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편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려와 봐서 아는데 이기 때문에 비행기로 오시면 공항에서 영접 의식을 하고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 이 멀리 온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보통 그 북한의 지도자 하면 우리가 뭐 은둔의 지도자, 뭐 베일에 가려진 지도자만 생각하다가 뭐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할 때도 그 김정일 위원장의 그 화법이 이제 화제가 됐었는데 좀 비슷한 화법을 쓰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김정은 위원장도요. 그 화통한 그 화법을 쓴다 이런 점에서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뭐 냉면 얘기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오찬 같은 경우에는 그 옥류관에서 두 정상 대회가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냉면을 먹다가 이제 취재진이 이렇게 계속 촬영을 하니까 계속 찍어서 냉면을 잘 못 먹겠다 이런 농을 건너기도 하고 예상 외에 그 파격적인 언행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김정은 뭐 위원장이 쓰는 내용 중에 뭐 초라하다는 단어도 막 쓰고 사실 이제 북한 체제에 대해서 솔직하게 어떤 인정하는 그런 단어들이 종종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북한 평양에서 그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사과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인가요? 신년사에서도 어떤 그 잘못을 인정하는 과오를 인정하는 그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의 특징이 어떤 그 솔직하고 그 호탕한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과 잘 맞아가지고 이렇게 지금 남북 관계를 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김정은 위원장이 외국 유학을 가서 선진 문물을 좀 접했기 때문에 세계의 어떤 그 동향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발전하고 국가적으로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학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런 화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수준이란 단어를 쓰고 뭐 성의를 보인다, 초라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해석을 여기 건다면은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비핵화를 하고 미국이 원하는 정도의 완전한 비핵화는 안 하더라도 이제 태영호 공사가 자선에 얘기한 대로 최소한도의 비핵화를 하고 그 대가로
번영을 지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보면은 이제 38 노스의 기고문을 봐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는 국방위원 시대에는 핵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고수했는데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발언이 미 제국주의자들이 적대적인 정책을 계속하는 한 우리는 핵무기를 내려놓을 수가 없다. 그 말은 조건적인 그 정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뭐가 맞으면은 핵무기와 미사일도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이 미국에서도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수준을 높여서 번영된 국가로 만든다는 것이죠. 네네. 한편으로는 또 김정은 위원장의 화법이 보니까 자신감을 좀 드러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네. 이런 표현을 썼던 게 이 백화원 영빈관에 문 대통령 부부가 처음 도착을 했을 때 수준이 좀 떨어지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한 백화원 영빈관 올해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청와대 본청 건물에 저도 들어가 봤는데 그 청와대 그냥 외견상으로 카메라에 비친 모습 자체는 백화원 영빈관 시설도 매우 잘 돼 보이거든요. 특히 주변의 조경까지 보면 나무라든가 그리고 또 호수 같은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여느 그 시설과 비교해도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본인이 이끌고 있는 체제가 자신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좀 겸손한 표현을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통치자가 안정적인 어떤 그 체제가 확립됐다고 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또 드러낼 수도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초창기에 제대로 안착이 됐냐, 연착륙 됐냐에 대한 어떤 여러 얘기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의 통치 스타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북한에 제대로 된 어떤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대로 좀 확인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된 어떤 화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 과거 그 선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어떤 인치라고 그럴까요? 어떤 제도나 시스템을 통해서 그 통치하기보다는 직접적으로 이제 그 자기 역할을 직접 현장 지도를 하거나 인사 조치를 해서 그 통치를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은 상당히 그런 면에서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 헌법 개정이나 당 조직 개편을 통해서 명실상부하게 당의 역할과 군사령관의 역할, 그다음에 국가 지도자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 가지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그 선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아버지의 유산을 그대로 받았고 오랫동안 이중 권력을 유지해 오면서 자기 나름대로 통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는 반면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통치하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시스템에 의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하게 스킨십을 강화하고 애민 정치를 통해서 대중과하고 접촉하고 이런 면들이 그 솔직하고 담백하고 과감한 이런 어떤 김정은 리더십으로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리더십 얘기를 했지만 과거에 뭐 김일성 또 김정일 위원장의 어떤 통치 스타일과는 확연히 좀 다른 모습으로 그 김정은 위원장의 리더십이 좀 엿보이고 있는데요. 저희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삼지연 공항에 3시 30분에 출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도착을 했는지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 마련된 메인 프레스 센터를 연결해서 관련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했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공군 2호기를 타고 오후 3시 30분에 삼지연 공항을 출발해서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삼지연 공항에서 북측 고려항공 비행기를 탔던 특별수행원들도 오후 3시 25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우리 공군 1호기로 갈아타고 귀국한 상태인데요.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 가기 전에 이곳 DDP 프레스센터에 들러서 대국민 보고 형식의 기자회견을 열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정확히 결정이 되는 대로 빠르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북한 비핵화와 이제 남북 경제 협력 등 이번 방북은 많은 부분에서 상당한 기대와 관심을 모았는데요. 문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두 정상은 2박 3일 동안 상당히 자주 그리고 공공연하게 한반도 평화 구축과 또 긴밀한 남북 간 교류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당장 어젯밤에도 평양 시민 15만 명이 모인 능라도 5일 경기장에서 문 대통령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자라고 약 7분간 연설을 했는데요. 이르면 오늘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문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었던 북측의 변화상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에 송이버섯을 2톤 정도 선물했다고 전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 측은 북에게 어떤 선물을 했는지도 궁금한데요. 공개가 됐습니까?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정상 간 어떤 선물을 주고받았는지 밝히는 것이 사실 관례가 아니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문 대통령과 수행단이 귀국하는 대로 차차 알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위원장이 보낸 송이버섯 2톤은 오늘 새벽 5시 30분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버섯은 아직 북측의 가족을 만나지 못한 미상봉, 이산 가족들 4천여 명에게 각각 500g씩 보내집니다. 윤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버섯을 선물하며 보고픈 가족의 얼굴을 보듬으며 얼싸하는 날이 꼭 올 것입니다. 그날까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송이버섯을 선물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DDP 프레스센터에서 JTBC 심수희입니다. 네, 심수무 기자를 통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허진 기자 이거 좀 한번 짚어보죠.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을 했어요. 성남공항에 이제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남공항에서 발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청와대로 옮겨서 발표를 하는 건지, 어디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입니까? 일단 아마 성남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생중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아마 여러 언론들이 이 메인 프레스센터가 차려진 서울 동대문 에 가 있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렇게 되겠군요. 그러면 이제 서울공항에 도착을 해서 대국민 담화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얘기한 동대문 DDP 프라자 메인 센터에 와서 관련된 프레스센터에 와서 관련된 내용을 좀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마 도착을 해서 즉각할 수도 없는 게 일단 원고가 있을 텐데 뭐 실무진들이 당연히 초안을 썼을 테고요. 그 초안을 문 대통령 성격상 아마 꼼꼼히 보면서 고칠 수도 있고 또 비행을 하느라 또 노곤한 것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피로를 풀고서 아마 대국민 앞에 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대국민 앞에 섰다고 했을 때는 뭐 여러 이제 의제들에 대한 발표도 하겠지만 그 이후에 이제 기자들의 질문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직 정확히 기자회견이 있을지 없을지조차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질문을 받을지 안 받을지조차도 결정이 안 되는데, 과거에 청와대에서 미리 얘기하기로는 이번에는 대통령이 질문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기자 여러분들 뭐 질문 있습니까? 라고 해서 즉석에서 질의응답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사전에 질문을 받지 않기로 했다고 해도 대통령이 뭐 흔쾌히 기자들에게 질문을 하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어떨까요? 오늘 이제 지금 성남공항에 도착을 해서 지금 이제 검토를 하겠죠. 대국민 담화를 할 때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여러 이제 고민이 담겼는데, 뭐 상징적 의미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평양 공동선언에 대한 내용은 이미 발표가 됐고, 지금 이제 백두산 방문도 있고, 자, 어떤 내용을 발표를 해야만 사실 이제 대국민 담화라는 것은 굉장히 국민에게 이제 호소하는 입장인 건데 어떤 내용을 담을까요? 예측해 본다고 하면. 글쎄요, 뭐 제가 금세 이제 진위가 가려질 텐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대통령께서 평양 방문 소회, 특히 이제 평양 거리에서 발전상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평양 시민들과 직접 스킨십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능라도 경기장에서의 모습, 그 다음에 백두산, 뭐 이런 소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 같은 것, 이런 거를 이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들, 특히 우리가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도화를 이제 마무리했거든요. 그 부분. 그 다음에 제재로 인해서 한계는 있지만 향후 교류 협력과 또 경제 협력의 가능성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비핵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아마 이번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부분들을 아마 간단하게나마 설명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조 박사님 말씀 중에 제가 갑자기 이제 허진 기자한테 질문할 내용이 생각이 났는데요.
저는 그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오늘 이제 방송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서울 성남공항에 이제 도착했을 경우에 뭐 관련 이제 언론인들도 많이 가 있고 기자들도 가 있기 때문에 도착하는 장면이 혹시 생방송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아닌 거죠, 지금요? 지금 정확히 문 대통령이 도착했다는 얘기는 들어오고 있는데 도착을 했다는 소식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아마 뭐 비행기가 내리기는 했을 것 같은데요. 성남공항의 화면을 생중계로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아직 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성남공항에 도착을 해서 생중계를 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뭐 별도 발언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곧바로 아마도 왜 그러냐면 뭐 수행원들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또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성남공항이 좀 생중계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직까지 영상이 안 들어온 걸 보면은 생중계는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네네. 곧 영상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생중계 되더라도 귀국하는 장면이라든가 또 문 대통령의 귀국을 환영하는 환영 나온 인사들과 인사하는 장면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문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는 부분은 아마도 메인 프레스센터로 옮겨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소식이 들어오는데 지금 보니까 생중계 관련된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들어오는데 저희가 바로 성남공항, 서울공항에 도착을 한 장면들이 있다고 하면 생방송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영식 박사도 좀 얘기를 좀 해줘 보죠. 지금 뭐 조성열 박사님 같은 경우는 평양의 어떤 방문에 대한 어떤 소회를 밝히는 것이 사실 이제 감정적 어떤 면에서는 호소력 있게 얘기하는 것은 평양 방문에 대한 얘기를 좀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일정에 대한 중요한 얘기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다가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봉 박사님 어떤 내용을 좀 담을 것으로 보세요? 키워드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습니다. 이 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공동 합의문 발표에서도 이야기하셨고 취임 후부터 계속 우리는 항상 불안했다. 이 불안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도 2000년 6.15 평양 방문 마치고 귀국한 다음에 이제 한반도에 전쟁은 없습니다.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주제와 톤으로 이제 방북 결과를 대국민 설명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한반도에서는 전쟁의 위협이 없고 우리의 선택이 옳았다. 따라서 국민들께서 계속 믿고 성원을 해달라. 이번에 우리가 이 길을 계속 가면 성공할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확인하였다. 김 위원장도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다. 이것이 이번 방북의 성과다. 이렇게 그 대국민 담화문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9월 18일 날 성남대 서울공항에서 9월 18일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9월 18일 날 이제 출발할 당시에 이제 평양국제공항으로 출발할 당시의 모습을 저희가 자료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잠시 후에 서울공항에 지금 도착을 했다고 하니까요. 새로운 도착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고 하는군요. 지금요. 도착했다는 소식을 저희가 심수미 기자와 함께 이제 전해드렸었는데 아직 도착할 예정이라고 지금 다시 한번 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고요. 도착하는 순간 저희가 또 연결을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뭐 이렇게 도착해 대국민 담화를 하고 사실은 또 일정이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바로 넘어가야 될 상황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대국민 담화를 얘기를 하고 그 중간에 한미 정상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할 텐데요. 지금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남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들어오면 바로 좀 연결을 하도록 하겠고요. 조 박사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이제 또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한미 간의 어떤 관계, 이번에 남북정상회담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재자로서의 역할, 또 징검다리로서의 역할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를 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미국과의 어떤 관계 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고 지금 이제 서울공항의 장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요. 이 시각 서울 성남공항입니다. 이제 문 대통령께서 이번에 정상회담은 크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문점 선언의 이행과 긴장 완화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뭐 거의 100%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북미 협상을 앞두고 또 대통령도 사전에 말씀하셨지만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이 재개될 수 있다면 뭐 나름 성공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도 그런 목표는 달성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이번 그 북한과 미국 회담을 앞두고 먼저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네. 충분히 이런 어떤 그 비핵화에 관한 의견이 교환이 됐고 또 북한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일정 정도 확답을 받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아마 이런 부분 바탕으로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협상을 잘 한다면 다시 이제 그 북미 간의 비핵화의 협상의 물꼬가 트여지고 다시 어떤 그 비핵화 프로세스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네. 좀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제 평양 방문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예측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비핵화 문제를 어느 정도 좀 할 수가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방북 성과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앞서도 이제 분석을 했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없는 비핵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육성 연설을 통해서 강력한 의지를 비쳤다라는 거고요. 그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문을 통해서 내용을 담았기 때문에 성과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결실을 맺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는데 봉 박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평양 공동선언 그리고 이 2박 3일간의 어떤 일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북의 어떤 성과는 어떤 점수를 좀 줄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목표가 있다고 이제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 전날 이야기했죠. 하나는 비핵화, 또 하나는 남북 간의 이제 교류 협력, 세 번째는 한반도에서의 긴장 완화. 이 중에서 비핵화 문제는 아무래도 우리가 징검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그 최종적인 결실은 앞으로 미북 간의 고위급 회담에서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렇게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의 그 믿을 수 있고 정확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중에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서 그 김정은 위원장과 이야기했던 것을 정확히 전달한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정상회담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남북 협력과 이제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인데 사실 한반도에서 평화 정착의 실질적인 초동적 조치로서 이제 긴장 완화에 많은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언론의 각광을 받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첫걸음을 띄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너무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아직 핵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위협이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네네. 하지만 지금 아니면은 북한의 진정성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없습니다. 정말 북한이 한국과 평화적인 공존을 하고 공동의 번영의 길로 같이 갈 것인지 아닌지는 그런 군사적 조치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호응하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한반도에서 이제까지의 그 냉전 체제를 계속 이어갈 네네. 수도 없는 것이고요.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필요한 초동적 조치를 과감하게 취했다는 것이 비록 언론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의 큰 성과라고 보고 세 번째 마지막 남은 남북 간의 관계 협력은 여러 가지 잠깐만 좀 말씀을 좀 저희가 지금 이제 화면에 보면요 지금 3시 30분에 떠났다고 지금 삼지연공항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시각 성남 서울공항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태운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1호기, 2호기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저 항공기는 1호기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2호기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확인은 되지는 않는데요. 아마 그 공군 1호기는 보잉 747 기종이고요. 2호기면 지금 이제 문재인 737 기종인데 아마 쌍발 엔진인 걸로 봐서 2호기로 보이긴 합니다. 지금 이제 2호기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삼지연공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지금 이제 왔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좀 이 생각이 지금 5시 42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송을 하면서 3시 30분에 정도 이제 출발을 했다고 하니까 생각을 했을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히 도착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4시 한 40분 정도나 5시경에는 도착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상보다는 한 5시 40분이란 말이죠. 한 40분 늦게 도착했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아니면 이제 북한에서 좀 늦게 출발한 것인지 그건 좀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아직? 그 부분은 더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이번에 문 대통령이 오는 게 삼지연 공항에서 서울 성남공항으로 오는 말하자면 그 분단 이후에 새로운 항로를 개척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동해로 나가서 다시 그 공해상으로 갔다가 다시 우리의 영해로 들어오는 그 디귿자를 네. 거꾸로 옆으로 엎어놓은 모양의 항로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으로 왔을 때 시간을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갈 때에도 성남공항에서 평양 순환공항에 그때도 이제 디귿자 모양을 갔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더 크게 돌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린 것 같고요. 예. 조 박사님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앞서서 설명을 할 때 성남공항에서 그 평양국제공항 갈 때는 남북의 어떤 분단선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디귿자 형태로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설명을 했는데 삼지연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돌아올 때요? 예,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뭐 남북이 합의한다고 해서 아무 항로나 정해서 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국시적으로 정해진 항로가 있고 특히 이제 우리 주변에 뭐 러시아 동쪽으로 온다면 러시아나 일본이 있기 때문에 예. 일본의 방공 식별 구역도 있고 또 항행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일본이나 러시아 쪽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항로를 지금 따라서 아마 삼지연에서 동해 쪽으로 가서 동해에서 이제 쭉 남하하다가 네. 다시 뭐 강릉이나 속초 쪽에서 성남 비행장으로 오는 코스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지난번에 네네. 성남 비행장에서 평양까지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코스 더 길죠. 더 길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조 박사님 설명한 내용을 들어보면 서울공항에서 평양국제공항으로 갈 때는 그냥 서해 디귿자죠. 쪽을 이용을 예. 했는데 이번에 삼지연공항에서 지금 서울 그 성남공항으로 들어오는 것은 동해 쪽을 이용할 가능성이 아직 있다는 정확하게 얘기인가요? 지금 밝혀지진 예. 않았는데 밝혀지지 않았겠지만 예, 아마 사실은- 지금 시간 걸린 걸 봐가지고는 예. 좀 더 이제 새로운 항로를 한번 개척하기 위해서 안 갔던 길을 간 게 아닌가. 네. 그 전에 논의는 됐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마 저게 2호기인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 게요. 예. 그 지금 문이 있지 않습니까? 공군 네. 1호기에는 그 문 위에 태극기가 있는데 지금 보이는 비행기는 보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2호기인 게 분명한 것 같고 또 지금 이니어를 찬 그 청와대 정장을 경호원으로 입은, 보입니까? 경호 요원이 올라선 걸로 봐서는 문 대통령이 도착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자, 5시 45분 지금 이 시각 성남 서울공항의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고 있는데 지금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수행원들이 좀 내리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2박 3일간의 방북 일정, 사실 9월 18일 날 오전 8시 40분에 성남 서울공항을 떠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2박 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도착할 때 방북의 성과뿐만 아니라 또 대국민에게 어떤 얘기를 할지 아마 비행기를 타고 오는 순간 여러 생각이 잠기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떠날 때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책임감을 느끼고 간다 하셨는데 네. 나름대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돌아오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보면 장하성 실장도 보이고 한병도 정무수석이 지금 서 있는 걸 봤을 때는 공군 2호기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네, 임종석 비서실장도 보이고요. 예.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있고. 공군 2호기에는 지금 수행원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환영한 인사 중에서는 오른손을 불끈 쥐고 환영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이제 김부겸 장관, 임종석 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또 인사를 나눴고요. 아무래도 뭐 2박 3일 동안 여러 이제 행사들이 있었고 의미 있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갈 때와 올 때, 도착했을 때 어떤 심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더 홀가분한 마음이 아닐까. 갈 때는 무거운 짐이라는 어떤 표현도 있었고 또 역사의 순간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인지 이 비핵화의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된다는 어떤 역사적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대통령 얼굴하고 지금 이제 내리실 때 표정을 네. 보면 굉장히 밝고 그러니까요.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지금 특히 문 대통령이 이제 영접하러 나온 그 청와대, 이거 임종석 실장이 지금 방금 화한돼서 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모든 분들의 좀 모습이 좀 환한 모습을 봤을 때 그래도 이번 방북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 모습을 통해서도 그대로 좀 읽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성남 서울공항에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을 했고요. 이제 도착해서 입구 쪽으로 지금 가는 모습인데요. 2박 3일간의 그야말로 이제 방북 일정을 종료를 하고 성과에 대한 부분을 대국민에게 이제 앞으로 발표할 시간만 좀 남았다고 좀 볼 수가 있죠. 지금 아직 메인 프레스센터에서 정확히 언제 기자회견을 할지 네. 공지가 되지는 않았고 한 10여 분 전에 네. 공지를 하겠다라고 알린 상태인데요. 저기가 이제 성남이지 않습니까? 네. 동대문까지 오는데 아마 대통령이 이동할 땐 당연히 교통 통제를 하기 때문에 곧바로 오면 뭐 빠르면 아마 30분 안팎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할지 중간에 또 원고도 검토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좀 추스려야 하는 좀 피곤하기 때문에 약간 휴식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서 정확히 언제 기자회견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시간을 보니까요. 9월 18일 날 8시 40분에 비행기가 평양국제공항으로 떠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9월 20일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5시 한 45분경에 서울 공항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요. 저희가 뭐 얘기한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갔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돌아올 때는 좀 더 홀가분한 마음이 있었지 않았나. 그 공항의 모습을 보고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자, 이 뉴스토퍼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에서도 남북정상회담 관련된 소식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